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세진 작가의 숲을 벗어나려면 다른 길로 가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발적인 설정과 기발한 전개로 주목받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열리는 부산 스토리마켓의 한국 IP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호화로운 저택 한 채, 그리고 그 뒤에 가려져 있던 아버지가 남기지 않은 무언가, 휘몰아치는 상상력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안개가 자욱한 밤, 어둠의 정점 속에서 오늘도 나는 쫓기듯 이 도로를 내달리며 길을 찾아 헤맨다. 밤을 새워 동이 트기 전까지 배송해야 할 물량은 총 58개. 제때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출근 차량들과 뒤엉켜 더욱 지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너댓 시간 개인 차량으로 새벽 배송을 모두 마쳐도 기름값을 제외하고 나면 손에 쥐는 건 푼돈에 지나지 않는다. 일을 끝마쳐도 또 다른 고되고 변변치 않은 돈벌이의 단순 용역을 쉴 새 없이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 몸을 갈아 넣어도 내 능력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무모한 사이클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가난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가난은 재산을 물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돈을 버는 방법도 물려받지 못한다. 가난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내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것 또한 오로지 가난일 것이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차를 넘겨야 한다. 아내의 직장이 경기도의 작은 사무공장이라 차가 있어야만 출근을 할 수 있다. 일찌감치 골목 입구까지 나와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던 아내는 짜증 섞인 얼굴로 투덜거렸다. 이렇게 늦으면 어쩌자는 거야. 이제 차도 막히기 시작할 텐데. 미안. 오늘은 배달 동선을 잘못 짜서 좀 늦었어. 근데 우리 집 무남 동료 외동따님께서는 학교 갔지. 늦지 말고 일찍 좀 와. 당신 아버지랑 단둘이 있는 거 불편하단 말이야. 뭐가 불편하다고 그래. 숟가락들 힘도 없는 노인네가. 눈빛이 싫다고. 둘이 있으면 눈을 개슴츠레 뜨고 쳐다보는 게 진짜 소름 끼쳐. 임신 8개월의 아내는 파르르 몸서리치며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차를 몰아 골목을 빠져나갔다. 나는 우편함을 꽉 채운 온갖 고지서와 독촉장을 꺼내들고 반지하 현관문 안으로 들어섰다. 아버지란 사람이 불편한 건 나도 마찬가지다. 그는 내가 5살 무렵 헤어진 후로 오랜 세월 연락도 한 번 없이 살아오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와 함께 무려 40년 만에 나타났다. 40년 세월 동안 어디서 무슨 짓을 하며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발견 당시 노숙자였던 그는 알츠하이머의 췌장암 말기 환자였다. 한 달을 넘기기 어려울 거란 의사의 말만 믿고 집으로 모셔왔건만 그날로부터 시간은 어느새 1년을 훌쩍 넘어 있었다. 볕조차 인색한 방 2칸짜리 좁은 반지하 집에 아내와 하나뿐인 동생, 그리고 중학생 딸이 부대끼며 사는데 가뜩이나 궁핍한 우리 가족에게 그는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이었다. 쇠약해진 몰골의 노인이지만 아내의 말대로 눈빛만은 매섭고 날카로웠다. 2~5시간 정도는 집에서 잠시 눈을 붙이며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상 단둘이 머무는 건 나 역시 내키지 않아 다시 밖을 나서며 퉁명스레 말을 던졌다. 저기요,
밥통에 밥도 있고 된장국도 있으니까 때 되면 꺼내 드셔. 대충 얼버무리고 나가려다 좀처럼 반응이 없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내키지 않지만 손수 간소한 밥상을 차려 그의 앞에 놓아주었다. 그러고는 허리춤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아버지란 사람은 정신이 온전치 않아 이렇게 묶어두지 않으면 집안에다 온통 똥칠을 하거나 집 밖을 뛰쳐나가 사고를 칠 수도 있었다. 부득이하게 이렇게 묶어두는 게 상책이었다. 나는 문 밖에서 걸어 잠근 자물쇠를 한번 흔들어 보고는 또 다른 출근길에 나섰다. 저녁 때가 되어 편의점 일을 마치고 나서 아내를 기다렸다. 퇴근길에 종종 나를 태워가곤 하는데 때마침 도착해 조수석에 올랐다. 아내는 집으로 가는 내내 가구 공장 사장과 심각한 통화를 이어갔다. 이런저런 핑계로 수개월째 받을 월급이 밀려있던 아내는 고함도 치고 통사정도 해가며 사장과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는 동안 나는 가만히 하늘을 뒤덮은 잿빛 구름을 올려다보았다. 어느새 동네 어귀에 다다랐다. 슈퍼 앞에서 기다리던 딸을 뒷좌석에 태우고는 반색하며 맞았다. 오래 기다렸어. 집에서 기다리지 왜 추운데 여기서 그러고 있었어. 할아버지랑 단둘이 있기 싫어. 둘이 있으면 이상한 냄새가 더 올라오는 것 같단 말이야. 금세 핸드폰에 집중하며 딸은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우린 차를 달려 가파른 동네 언덕길에 올라섰다. 이곳은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듬성듬성 이가 빠져나간 것처럼 빈집들로 가득했다. 우리도 이번 달까지 집을 비워줘야 하지만 보증금 500만 원으로는 갈 곳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 깊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명구스런 표정을 한 동생이 보였다. 나는 다가가 투명스레 물었다. 너는 왜 안 들어가고 여기서 이러고 있냐? 집에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 내가 얼마나 낯가림이 심한데. 너 지난번에 차 끌고 나가서 또 과속 찍혔지? 범칙금 나왔거든. 형수 알기 전에 해결해라. 늘 우린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집에 들어갔다. 그만큼 아버지란 사람은 우리 가족에게 성가신 존재였다. 현관에 들어서자 우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시에 불길함을 감지했다. 오늘따라 실내는 음침하고 고약한 냄새로 가득했고 불쾌한 기운이 와락 달려들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다. 나는 나무 토막처럼 웅크린 채 그대로 굳어버린 아버지란 사람에게 다가가 임종을 확인했다. 그의 죽음이 선명해질수록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우리는 흐느끼기 시작했고 나 역시 당장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아 잔뜩 찌푸리며 고개를 숙였지만 벼랑간 이럴 필요까지 있나 싶은 생각에 눈물이 안 나오네 하며 정색했다. 가족들 또한 공감한다는 건지 고개를 끄덕였고 동생도 우는 건 좀 오바지 라며 한마디 거들었다. 아빠, 이제 이 방 내가 써도 돼? 그 와중에 딸이 눈치 없이 끼어들었고 딸의 목소리 뒤로 사뭇 평온하다 못해 화색이 밝아진 아내와 눈이 마주쳤다. 머쓱했는지 마른 기침을 내뱉으며 이내 돌아섰다. 우린 서로에게 슬픔보단 도리어 홀가분해진 감정을 들키기라도 할까봐 시선을 피했다. 장례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장례랄 것도 없이 돈이 들어가는 것은 최대한 생략하고 간소화했다.
어차피 찾아올 조문객도 없고 하니 구태여 돈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 싶어 유골은 뒷산 적당한 곳에 대강 뿌렸다. 그리고 사망신고까지 완전히 마무리하기 위해 다같이 주민센터를 찾았는데 센터 직원이 들려준 뜻밖의 말에 우린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다. 망자께서 부동산이 있으시네요. 가족이 모두 사이좋게 손을 잡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부동산을 찾았다. 비록 포천의 변두리지만 무려 5,000평 규모의 대지와 주위를 둘러싼 산까지 전부 우리 땅이라고 했다. 진입로는 철문으로 굳게 걸어 잠겨 있었는데 이곳은 사유지이므로 출입을 금한다는 편말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아버지는 항상 줄로 묶은 열쇠 하나를 목에 걸고 계셨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챙겨두었던 나는 철문의 열쇠 구멍에 조심스레 열쇠를 끼워 돌렸다. 철커덩. 경쾌한 소리와 함께 쉽게 문이 열렸다.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다들 한참을 더 걸어 올라갔고 상당한 규모의 건물이 모습을 드러내자 온몸에 터럭이 곤두섰다. 진입로 철문과 건물 현관의 열쇠 구멍이 비슷해 보여 또 열쇠를 넣어 보았는데 역시나 문이 열렸다. 집 안으로 들어선 우린 기쁨에 벅차 서로를 끌어안으며 미친 듯이 소리쳤다. 이 저택의 방은 무려 8개나 되었고 화장실도 3개였다.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았을 텐데도 실내는 깔끔한 상태였고 가구들도 모두 쓸만해 보였다. 어마어마한 대저택은 아니어도 한평생 어둑한 반지하 생활만 해왔던 우리에겐 모든 것이 신기했다. 마치 달콤한 한낮의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안방 침대에 누워 한껏 기분을 만끽하던 아내는 그대로 낮잠이 들었다. 딸은 방을 하나하나 꼼꼼히 둘러보며 어디를 자기 방으로 할지 고민하느라 바빴다. 지난 1년 동안 지켜보았던 아버지의 초라한 행색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이곳이 나는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낯설기까지 했다. 새삼스레 아버지가 지난 40여 년을 어떻게 살았을지 궁금해져 집안을 살피며 단서가 될 만한 걸 찾으려 했다. 그러나 어디에도 그 흔한 사진 한 장 붙어 있지 않아 그간의 행적을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다. 아버지의 취향도 어딘지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집안이 전체적으로 잘 정돈된 것에 비해 옷장엔 각양각색의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다. 젊은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지갑과 핸드백은 지나칠 정도로 많았다. 갑자기 저택 밖에서 소리치는 동생의 목소리가 들려 나는 곧장 달려나갔다. 저택을 둘러싼 숲 가장자리에 무언가 있었다. 동생이 다가가 낙엽 쌓인 비닐 천막을 걷어내자 숨겨져 있던 검은색 벤츠 승용차가 한 대 드러났다. 그건 마치 일부러 숲에 버려둔 것처럼 보였다. 차에 키가 꽂혀 있다는 걸 확인한 동생이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차는 방전이 된 상태였다. 어쩐지 불길한 기분이 든 나는 조수석 대시보드를 열어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했고 차량의 주인은 모르는 사람이었다. 생각을 거듭할수록 이 집은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우린 그런 사소한 문제는 뒤로 물려두고 그저 행복한 고민에 빠져들었다. 얼마 전부터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도 여기저기 부동산에서 연락이 빗발쳤다.
땅에 관심이 많다는 사람도 등장했다. 그동안 땅의 소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다가 이제야 우리와 연락이 되어 반갑다며 만나자고 했다. 우린 일단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들은 산을 두고 건너편에 자리 잡은 대기업 막걸리 양조장에서 왔다며 신분을 밝혔다. 산을 타고 흐르는 계곡물로 만든 막걸리는 물이 가장 중요한데 혹여 땅의 개발이라도 되면 물이 오염될 수 있다며 물과 자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땅을 구입하고 싶다고 했다. 100억에 사겠다며 제안해왔고 우린 지금까지 협상을 조율하는 척 뜸을 들이는 중이었다. 밤이 되자 거실에 상을 펴고 둘러앉아 파티를 열었다. 널찍한 앞마당에 바비큐를 굽고 싶었는데 오늘은 비가 많이 오니 그건 다른 날로 미루기로 했다. 그동안 집주인 눈치를 보느라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내 집이 생기면 반려견도 키워보고 싶었다. 이참에 강아지를 분양받아 딸과 거실을 마음껏 뛰놀게 했다. 임신한 아내는 배를 어루만지며 내가 구워주는 고기를 넙죽넙죽 받아 먹었다. 동생은 장식장에 진열된 고급 양주들을 꺼내 병째 홀짝거리며 마시느라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나는 이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가장 노릇을 모처럼 하게 된 것 같아 뿌듯했다. 분위기가 무르익는데 동생이 실실 웃으며 입을 열었다. 어릴 때 점집에서 내 사주가 말년에 피는 팔자라고 했는데 그 점쟁이 용하네. 동생이 너스레를 떨자 나는 문득 한 가지 기억이 떠올라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점쟁이가 했던 다른 말도 기억나냐? 네가 중학생쯤에 사고쳐서 애 하나 데려올 사주라고. 그럼 기억나지. 하늘에서 여자가 비처럼 내릴 사주라고. 그때 내가 6학년이었거든. 걱정 많은 엄마가 정관수술 시킨다며 병원에 가자고 날 잡아 끌고 난리였지. 잠깐 묶었다가 어른 돼서 풀면 된다나. 아무튼 엄마 이상했어. 교회 다니면서 점집도 다니고. 그래서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나? 옆에 있던 아내도 끼어들며 한마디 보탰다. 그래도 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길은 가족이 다 같이 잘 보내드렸으니 다행이지 뭐예요. 불편해서 잘 해드리지 못했던 건 아쉽지만 막상 떠나셨다고 생각하니 벌써 그립기도 하네요. 맞아, 엄마. 나도 그때는 할아버지 냄새가 싫었는데 나중 되면 가끔 보고 싶을 것도 같아. 우리는 잠시 추모하듯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웃음 지었다. 아내가 대뜸 동생에게 물었다. 아버님 젊었을 땐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그때 3살밖에 안 돼서 기억이 없죠. 그래도 형은 5살이었으니까 조금은 기억나지 않아? 동생이 내게 질문을 넘기자 나는 잠자코 웃어 넘길 뿐 대답은 하지 않았다. 여자가 비처럼 내린다는 건 아버님 사주였을까요? 집에 여자 물건도 많고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는 몰라도 애인이 많았던 건 확실해. 젊은 애들 것도 있던데 내가 가져다 쓸까봐. 형수님도 참, 이제 돈도 많으신데 왜 남이 쓰던 걸 탐내세요? 나는요, 땅 팔고 돈 받으면 독일 가서 살 거예요. 옛날부터 거기 누드비치에서 망고빙수 파는 게 꿈이었어요. 조카야, 너는 뭐 하고 싶냐? 엄마 아빠한테 다 말해. 뭐 하고 싶은지 이제 전부 들어주실 거야. 딸은 잠시 뜸을 들이며 생각하는가 싶더니 서글프게 웃음 지으며 입을 열었다.
옛날에 차를 타고 어떤 아파트 앞을 지난 적이 있는데 아빠가 엄마한테 농담처럼 말하더라. 우리도 다음 생엔 저런 집에서 살자고. 나 그때 엄청 울었어. 근데 이제는 만족해. 나는 눈동자가 촉촉하게 젖은 딸을 보며 숙연해졌다. 마냥 어린 줄로만 알았던 딸인데 부쩍 커버린 걸 보니 괜히 미안하기도 했다. 분위기가 무섭게 가라앉고 있는데 아내 핸드폰이 울렸다. 아내는 회심의 미소를 지어 보이며 모두가 듣도록 스피커로 받았다. 수화기 넘어 가구 공장 사장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아버지 장례도 끝났다면서 왜 출근을 안 해? 내일 당장 출근해. 여기 정신없이 바쁘니까. 아내는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낮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딴 사람 구하세요. 저 일 안 할 거예요. 무슨 소리야? 월급 밀린 것 때문에 그래? 돈 주면 되잖아. 일 안 하면 뭐 할 건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전화를 끊어버린 아내는 깔깔거리며 통쾌하게 웃었고 우리도 함께 따라 웃으며 즐거워했다. 발코니 창으로 비가 무섭게 퍼부어댔다. 그런 와중에도 집이 떠내려가거나 빗물이 지붕 틈새로 셀 걱정 따위를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신기했다. 이른 아침 창으로 스며드는 옅은 햇살에 눈이 떠졌다. 밤새도록 내린 비는 어느새 그쳤다. 침대 옆에 자고 있던 아내가 보이지 않아 잠에서 덜 깬 아슴아슴한 상태로 안방 욕실 문을 열었다. 욕실 안엔 아내가 귀에 이어폰을 끼고 월풀 욕조에 몸을 담근 채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나는 방해가 되지 않게 조용히 거실로 나와 정신도 차릴 겸 커피물을 끓였다. 옆으로 강아지가 다가와 나를 빤히 올려다보며 산책 나가자는 듯 꼬랑지를 흔들어댔다. 입천장이 데일 정도로 뜨거운 커피를 머그잔에 담아 문을 열고 밖을 나서자 강아지도 틈을 놓치지 않고 따라 나서며 뛰놀았다. 비에 흠뻑 젖은 산속의 공기는 몹시 습하고 뺨에 닿는 바람도 제법 쌀쌀했다. 지난밤 미친 듯이 퍼부은 비로 산비탈에는 토사가 잔뜩 흘러내려와 있었다. 오랫동안 손을 보지 않아 집 군데군데 고쳐야 할 곳도 눈에 거슬렸다. 딸이 해먹 위에 길게 누워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어 곧바로 SNS에 올리는 게 보였다. 생각해보면 그 전집에서는 셀카를 찍는다거나 하는 걸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예전에 보잘것없던 집을 떠올리니 딸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짐작이 갔다. 한창 예민할 나이에 얼마나 숨기고 싶었을까. 그동안 또래 친구들이 은근히 자랑하는 걸 지켜보며 막연히 부러워만 했을 거라 생각하니 안쓰러운 기분마저 들었다. 나는 담배를 꺼내 물고 오솔길을 따라 우거진 산속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갔다. 담배와 뜨거운 커피의 맛을 음미하며 비에 젖은 무채색의 숲을 거닐었다. 차가운 기온 탓에 머그잔의 열기와 담배 연기가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다. 가을이 짙어가는 소나무 숲은 솔향으로 가득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치의 노동으로 고단한 삶을 겨우 이어가던 나로선 실로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였다. 그러다 문득 사로잡는 무언가에 발이 멈칫했다. 잎이 무성한 나무에 가려 단번에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언덕처럼 야트막하게 솟아있는 그곳에 창고 문이 있었다. 외따로 떨어진 이런 곳에 땅 아래로 들어가는 창고가 있다는 게 신기하고 궁금했지만 문이 굳게 잠겨 있어 당장은 확인이 어려웠다.
이번에도 열쇠 구멍이 현관 열쇠와 같다는 걸 알았다. 열쇠는 안방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어 지금은 열어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아까부터 지저대는 강아지가 신경이 쓰였던 나는 혹시 뱀이나 멧돼지라도 나타났나 싶어 주변을 확인했다. 강아지는 무너진 토사 쪽을 향해 끊임없이 지저댔고 뭔지 확인하려고 가까이 내려갔다. 거기서 맞닥뜨린 믿을 수 없는 끔찍한 광경에 그대로 얼어버렸다. 간밤에 퍼부은 폭우로 흙이 무너지며 땅속에 있던 게 밖으로 드러난 것 같았다. 처음엔 땅에 파묻은 쓰레기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건 분명 사람의 뼈였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처참한 광경에 나는 혼란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문득 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거라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를 악물고 걸음을 내디뎌 시신 앞으로 다가갔다. 옷을 뒤져 뭐라도 찾아보려고 했다. 시신의 겉옷 주머니에서 신분증이 든 지갑이 나왔다. 낯익은 이름은 버려진 벤츠에 차량 등록증에 적혀있던 것과 같았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바닥에 널브러진 채 생각을 정리했다. 그동안 이 집에 의문스럽고 이상한 점들이 설명이 되는 것 같았다. 내가 뒷걸음질로 비트적대며 내려와 동생을 애타게 찾자 딸이 대신 대답해 주었다. 삼촌 아침 일찍 나갔어. 어디 갔는데? 차 타고 나가던데 드라이브 간다고, 벤츠 타고. 말이 끝나기 무섭게 버려져 있던 벤츠 쪽을 확인했다. 아니길 바랬지만 애석하게도 그곳에 있어야 할 차는 보이지 않았다.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봐도 신호음만 들릴 뿐이었다.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흐르고 초조해 발만 동동 구르는데 벼랑간 누가 어깨를 툭 쳤다. 소리도 없이 등장한 사람들을 보고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다. 어이쿠 죄송합니다. 놀라셨나 봅니다. 저희가 너무 일찍 왔나요? 그들은 땅 매입에 관심이 있어 하던 막걸리 양조장 사람들이었다. 계약을 결정하기에 앞서 땅을 한번 둘러보기로 약속한 날이 오늘이었음을 떠올렸다. 나는 당혹스러워 심장이 쿵쾅거리고 몸은 바들바들 떨려왔다. 그들이 산 쪽으로 이동하려 하자 허둥거리며 막아섰다. 저 잠깐만요. 일단 식사들은 하셨나요? 길은 안 미끄럽던가요? 비가 많이 와서 힘드셨죠? 괜찮습니다. 저희는 금방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나는 횡설수설 아무 말이나 떠들며 그들을 억지로 잡아 끌어 야외 테이블 쪽으로 움직였다. 실은 와이프가 원치 않아 합니다. 이곳에서의 추억이 많았다나? 정이란 게 무섭잖아요. 네? 그럼 계약을 못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런 거라면 확실한 입장을 밝혀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양조장 부지를 다른 곳으로 정할 테니까요. 아니, 계약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와이프가 화가 많이 나 있거든요. 어떻게 아버님의 유산을 돈 몇 푼에 홀랑 팔아버릴 생각을 하느냐고. 하지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제가 잘 설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은 돌아가시고 조만간 다시 나를 잡아서. 그때였다. 아내가 버선발로 뛰쳐나와 너무나도 환하게 반기며 어머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하며 달려들었다. 나는 서둘러 아내를 막아서서 막무가내로 다시 집 안으로 밀어 넣었다.
저들은 이상한 낌새에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고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강 얼버무렸다. 임신 중이라 조금 예민하고 그럽니다. 내가 억지로 웃어 보이자 저들도 어색하게 따라웃는데 망할 놈의 강아지가 뼈 하나를 물고 와서 딸에게 달려가는 걸 발견했다. 제발 잘못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눈알이 마구 흔들렸지만 그건 분명 사람의 허벅지 뼈가 분명했다. 이 와중에 눈치 없는 딸은 잠시 갸우뚱할 뿐 이내 뼈를 집어 멀리 던져주었다. 강아지는 신나게 달려가 물어오고 딸은 그걸 다시 던져서 물어오게 하는 걸 반복하며 그 과정을 동영상에 담고 있었다. 나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저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과장스러운 말투와 몸짓으로 대화를 이어나갔다. 마침 동생에게서 걸려온 전화에 나도 모르게 "너 어디야?" 버럭 성을 내며 소리쳤다. 어디긴, 지금 연락에 밟는 중이지. 역시 독일 차야. 밟는 대로 차가 쌩쌩 달려. 당장 들어와, 당장. 그리고 달리지 말고 살살. 절대 과속 카메라에 찍히면 안 돼. 알았지? 내가 이러니 독일 가서 살겠다는 거야. 왜 우리는 아우토반 같은 제한 속도 무제한이 없냐고. 눈앞에 사람들이 신경 쓰여 구체적으로는 말을 못하고 은근히 윽박지르고 달리기만 했다. 동생은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말귀도 못 알아들어 복장만 터지게 했다. 그 와중에 딸은 강아지가 사람 허벅지 뼈를 물고 뛰어다니는 동영상을 SNS에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았다. 조바심에 "핸드폰 그만하고 들어가서 공부해." 하고 꽥 소리를 질렀다. 평소 같지 않게 우악스런 아빠의 태도에 딸은 어이없어 했다. 나의 돌발적인 행동에 불편함을 느낀 저들도 결국 연락을 기다리기로 하고 일단 돌아갔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가족들을 불러 모아 상황을 설명했다. 우린 발밑에 놓인 시신을 내려다보며 할 말을 잃었고 두려움에 떨었다. 오랜 침묵을 깨고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아내였다. 아버님이 그랬을까? 또아리를 틀고 있던 의혹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던 나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내저었다. 그럴 리가. 모기 잡을 기운도 없어 피나 빨리던 노인이 무슨 기력이 있어서. 아닐 거야. 그러자 이번엔 동생이 끼어들었다. 아버지가 우리 집에 있던 1년? 그동안 여기 비어있을 텐데 혹시 그 사이 사고라도? 글쎄, 근데 대충 봐도 죽은 지 5년은 좋게 된 것처럼 보이지 않냐? 뼈만 보고 5년이 지났을지 형이 어떻게 알아. 그리고 치매 걸려 노숙했던 기간도 있잖아. 나는 혼란스러웠지만 설마 아버지가 그랬을 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다. 다만 여러모로 수상한 점이 많은 것은 분명했다. 또한 집이 음산한 기운에 휩싸여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떨쳐낼 수 없었다. 아내가 망설이는 내 표정을 살피며 은근하게 물었다. 어떻게 할 거야? 이제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맞는 거겠지? 그래야겠지. 근데 그럼 성가셔지긴 할 거야.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소문도 나고. 그건 그래, 형. 그리고 땅값도 떨어질 거고 어쩌면 우리 땅 팔지 못할 수도 있어. 동생도 한마디 거들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막막해하는데 딸이 무심한 투로 내뱉었다. 그냥 다시 묻어. 원래 자리에. 못 본 걸로 하면 되잖아.
간단하고 명쾌한 해결책이라 우린 모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어쩌면 그 말을 누구든 먼저 해주길 기다리고 있던 건지도 몰랐다. 죽은 사람에겐 미안하지만 일이 복잡해지는 걸 원치 않았다. 결심이 서자 제대로 기능을 못하던 머리도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지금 자리는 물길이 흐르는 산비탈이라서 다시 묵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택 뒤쪽으로 적당한 곳을 찾아 땅을 파기로 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하늘이 심상치 않은 게 조만간 또 비가 쏟아질 기세였다. 나는 동생과 함께 삽을 구해와 땅을 파기 시작했다. 어느새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자 조바심이 난 나와 동생은 최대한 깊게 파려고 온 힘을 다해 서둘렀다. 한참을 파내려 가는데 삽 끝에 뭔가 탁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엔 그저 땅속에 묻힌 큰 바위일 거라고만 여겼다. 흙을 털어내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나는 헉, 숨이 막혀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건 땅속에 파묻힌 또 다른 시신이었다. 이내 폭우가 쏟아지고 땅을 파느라 온 몸을 뒤덮은 열기는 순식간에 빗물로 씻겨졌다. 동생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할 말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 역시 온전히 서 있기는 힘들었지만 한 차례 비를 맞고 나니 정신이 조금 맑아지는 것 같았다.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곧장 다른 곳을 파내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은 그 뒤로도 계속 이어졌다. 뒷마당, 앞마당 할 것 없이 파내는 족족 사람의 유골이 나왔다. 계속 시신들이 드러나다 보니 나중엔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다. 우린 아무런 감정도 없이 무언가에 홀린 듯 밤새도록 땅을 팠다. 어느새 비는 그치고 청정한 푸른빛이 퍼지며 동이 터오고 있었다. 그제서야 더 이상 파지 않은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녹초가 되어 쓰러졌다. 파헤쳐진 시신은 전부 28구였다. 차고에 무더기 쌓여있는 시신들은 비현실적이기까지 했다. 이 괴기한 시체 더미를 바라보는 가족들은 모두 보면서도 믿지 못하겠다는 아연한 표정을 지었다. 공허해진 눈빛으로 동생이 신음을 토해내더니 말했다. 이 정도면 사이코패스 살인마 맞지? 말도 안 돼. 그동안 안 봤던 40년 세월을 이런 짓을 하면서 산 거야? 하얗게 질린 아내도 얼굴을 있는 대로 찡그린 채 옛일이 떠오른 듯 몸서리를 치며 보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1년을 한 집에서 살았다는 거잖아. 소름 끼쳐. 내가 말했지. 단둘이 있을 땐 눈빛이 이상했다고. 잠깐. 사이코패스는 유전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임신하고부터 무척 예민해진 아내는 눈을 가늘게 치켜뜬 채 한 발 물러서며 나와 동생, 심지어 딸까지 경계하는 몸짓을 했다. 나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사실이 아니길 바랐지만 이제는 어떠한 부정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 집의 가장으로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앞으로 우리에겐 평생 사이코패스 살인마의 핏줄이란 꼬리표가 따라다닐 거야.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테고 곧 태어날 우리 아기도 세상에 나오자마자 그런 취급을 받겠지. 각자 앞으로의 험난한 앞날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절망했다. 나는 주저없이 단언했다. 산으로 옮기자. 그 사람들이 그랬잖아.
땅을 사려는 목적이 양조장 주변이 개발되는 걸 막기 위한 거라고. 저들에게 땅을 팔면 아무도 산을 건드리지도 발각되지도 않을 거야. 아버지의 유산은 내 인생의 변곡점이며 기회였다. 이를 망치면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돌이켜보건대 나는 보잘것없는 운명에 순응하느라 작은 욕망조차 품어보지 못한 채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욕망은 거역할 수 없는 나의 목적이 되어버렸다. 28구의 시신을 아무도 모르게 산으로 옮기려면 며칠 밤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절대 서둘러서도 조급해해서도 안 되었다.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은밀하게 진행해야만 했다. 나는 군복무 시절 공병대 출신이라 삽질에는 자신이 있었다. 나의 진두 지휘 아래 모두가 삽을 들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나는 유능한 지휘관이라도 된 듯 숨겨진 재능을 발휘했다. 어쩐지 은근한 자부심과 상실된 가장의 권위를 인정받는 것 같은 뿌듯함도 느꼈다. 매일 밤 격한 노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듯 푸짐하게 음식을 차려서 실컷 배부르게 먹어댔다. 하루의 일과를 그렇게 마무리했다. 처음엔 시신의 수가 너무 많아 막막하게만 했으나 나는 알고 있었다. 단순 노동의 미덕은 생각 없이 하다 보면 끝이 보인다는 것을. 며칠에 걸쳐 낮엔 잠과 휴식을 취하고 밤엔 시신을 산에 하나하나 묻었다. 마무리로 술을 붓고 절을 올리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28구의 시신을 전부 옮길 수 있었다. 모든 일을 끝마치고 앞마당에 불을 피워 고기를 구우며 그동안의 고생과 근심을 털어내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 끝난 거겠지? 더 이상은 없는 거지? 동생이 꺼낸 질문에 나는 아직 한 가지 더 확인해 볼 것이 있다는 게 떠올라 불안해졌다. 지난번 숲에서 발견한 언덕처럼 솟은 창고 앞에 가족 모두가 나란히 서서 망설였다. 아직 한낮인데도 흐린 날씨 탓인지 숲에는 어둠이 짙었다. 풀벌레 소리만 요란했다. 긴장한 가족들을 뒤로하고 내가 먼저 한 걸음 창고 앞으로 다가갔다. 만능과도 같은 아버지의 열쇠를 구멍에 밀어 넣었고 이번에도 여지없이 문은 손쉽게 열렸다. 나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절반 정도 땅에 묻힌 구조의 건물은 창이 없어 어두웠지만 어둠 속에서도 맨들맨들한 흙바닥과 바닥의 냉기가 느껴졌다. 그나마 열린 문으로 흘러들어온 어스레한 빛에 실내가 어른거렸다. 뒤따라 들어온 가족들도 창고를 둘러보았다. 특별할 것 없이 잡다한 물건들을 쌓아놓은 평범한 창고였다. 등 뒤에 서 있던 아내가 정면을 빤히 응시하며 깊숙한 곳 어둠을 향해 턱짓을 했다. 그곳엔 또 다른 문이 있었다. 하지만 쇠사슬로 칭칭 감아놓은 것도 모자라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다. 이번만큼은 만능 열쇠로도 열리지 않았다. 자물쇠를 몇 차례 흔들어 보다 포기하려 물러서는데 동생이 창고 구석에 세워져 있던 곡괭이를 집어들고는 냅다 내리쳤다. 자물쇠가 비명 같은 굉음을 내며 부서졌다. 녹슨 경첩에 매달린 묵직한 철문을 열어젖히자 밀폐된 공간 속에 갇혀있던 음침한 기운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곰팡이와 배설물 냄새가 뒤섞인 것 같은
살면서 맡아본 적 없던 생소하고 지독한 악취였다. 구역질이 나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엔 또 다른 넓은 공간이 있었다. 흙벽의 일부가 옅은 빛에 드러나는데 어둠 속에서 뭔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뒤에 서 있던 딸이 핸드폰을 꺼내들어 시커먼 어둠을 향해 빛을 쏘았다. 흙벽에 엉거주춤 웅크리고 엎드린 형체는 분명 사람이었다. 우린 너무 놀라 하마터면 그대로 까무러칠 뻔했다. 이자는 얼마나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걸까? 그는 빈약한 조명빛에도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며 숨으려 했다. 빛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천장으로 길게 뚫린 파이프관으로 희미하게나마 빛이 새어들어오고 있었다. 연신 부들부들 떨며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그는 금세 우리가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알아차린 듯 했다. 마치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누군가가 아니라서 안도하는 것 같았다. 더듬더듬 바닥을 기어와 살려달라 간청하는 그는 비쩍 말라 뼈만 앙상한 노인이었다. 덥수룩한 수염에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시꺼먼 때가 선명하고 눈이 흐리멍텅한 잿빛이었다. 그의 몸에서 내뿜는 냄새는 끔찍했다. 노인은 울먹이며 말했다. 어서 날 여기서 내보내 주시오. 살인마가 언제 올지 몰라. 어서 경찰에 연락을. 살인마에 대해서 아세요? 누군지? 얼굴도 알아요? 노인이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버지가 살인과 무관하길 바라는 마음에 얼굴을 확인받고 싶어 핸드폰을 뒤적였지만 1년을 함께 살면서 사진 한 장 남겨두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나는 보았소. 흉악한 그놈이 사람들을 죽이는 걸. 어서 날 좀 풀어주시오. 노인의 허리춤을 감은 긴 쇠사슬은 벽에 쇠고리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는 쇠사슬 길이만큼의 반경으로만 움직일 수 있었다. 동생이 곡괭이로 고리를 끊으려는 걸 보고 내가 가로막으며 소곤거렸다. 누군 줄 알고 풀어줘. 만약 정말 아버지가 살인자라면 이곳 일을 경찰에 모두 말할 거 아니야. 죽은 자는 비밀을 지킬 것이나 생존자는 다르다. 시신은 묻어 감출 수 있다지만 이건 다른 문제였다. 노인은 살아있는 목격자다. 수사가 진행되면 우리도 시신 유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믿습니까? 영감님이 이곳에 묶여있는 진짜 이유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고. 나는 의심스럽다는 티를 내며 물었고 노인은 기력 없이 입을 열었다. 그놈과 나는 전국의 건설 현장을 오며 가며 알게 되었소. 하루는 여관방에서 그놈이랑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이렇게 되어 있었지. 그 후로 다른 사람들을 납치해와서 이곳에 감금해뒀다가 내가 보는 앞에서 고문하고 살해합디다. 하지만 내게는 아무 짓도 안 했소. 뭘 원하냐 암만 물어도 대답도 않고 그렇게 긴 시간을 무려 20년의 세월 동안. 노인은 복받쳐 오르는 격정을 추스르듯 한참 동안 뜸을 들이고는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내 이름은 조일성이요.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현기증에 쓰러질 듯 휘청거렸다. 동생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조일성? 그건 우리 아버지 이름인데.
칠흑 같은 어둠에 파묻힌 노인의 눈동자가 빛을 뿜어낸다. 말똥말똥해진 눈으로 동생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다. 아버지라고? 혹시 그쪽은 뉘시오? 저는 조일성 씨 막내 아들 조기두. 말하지 마. 내가 소리치며 막아섰지만 동생은 이미 자신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은 후였다. 어둠 속에서 노인의 눈빛이 흔들리며 네가 기두라고? 말끝을 흐리더니 내게로 시선을 돌려 물었다. 그럼 네가 조봉두로구나. 그래 맞다. 어릴 적 얼굴이 남아있네. 나다. 내가 네 아버지야. 무릎을 내려치며 눈물을 글썽이는 노인을 지켜보았다. 혼란이 밀려들어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만 같았다. 어리둥절한 가족들도 내게 눈짓으로 물었고 나는 도망치듯 밖으로 뛰쳐나왔다. 저 사람 누구야? 어떻게 아버지와 우리 이름을 다 알지? 형, 뭐 아는 거 있어? 여보, 아버님이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럼 우리가 1년 동안 보살핀 그분은? 동생과 아내가 따라 나서며 다그치듯 물었지만 나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라 생각을 정리하느라 대답을 못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노인을 믿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나의 어조는 격양되어 있었다. 저 말을 믿어? 어떻게 저 노인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야?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우리에게 이 집과 이 땅을 주시고 저놈이 아버지인 척 하는 거야. 어쩌면 저 영감이 살인범일지도 몰라. 그렇게 믿고 싶은 건 아니고? 아내의 날카로운 말에 속내를 들킨 것처럼 화끈거렸지만 나는 어금니를 깨물며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잘 들어. 절대 현혹돼선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냉정해지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사나운 말을 들은 아내와 동생은 그 뜻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불현듯 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채고 두리번거렸다. 뒤늦게 아직 그 안에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된 나는 다급하게 안으로 뛰어들었다. 딸이 노인과 너무 가깝게 마주하고 있었다. 얼른 둘 사이를 막아섰다. 노인이 나를 빤히 올려다보며 한없이 인자해 보이는 얼굴로 물었다. 얘가 내 손주니? 그럼 네가 며느리겠구나. 뱃속의 아이는 언제 나오니? 당신 누구야? 누군데 아버지 행세를 하는 거야? 내 아버지 조일성은 이미 돌아가셨어. 죽었다고? 그 망할 놈의 괴물 새끼가 결국 죽어버렸다는 거지? 나의 추궁에 노인은 도리어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듯 안도했고 다른 한편으론 허탈해했다. 짐작은 하고 있었다. 여길 20년 동안 늘 드나들었는데 1년 전부터 나타나지 않으니 잡혔거나 죽었겠구나 생각했어. 나도 이곳에 홀로 갇혀 꼼짝없이 굶어 죽을 판이었어. 다행히 이곳이 식량 창고라서 먹을 게 남아있었고 희한하게도 이곳엔 버섯도 조금씩 자라더구나. 물은 환풍구로 새는 빗물을 받아 마시며 버텨왔다. 그놈이 내 신분증으로 내 행세를 했을 거다. 여기 잡혀온 여자 하나가 그러더구나. 그놈이 조일성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고. 내 이름으로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었어. 그런 거 말고 확실한 증거를 대봐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라는 증거.
동생이 인정할 수 없다며 소리치자 노인은 잠시 기억을 더듬는 듯 허공을 응시했다. 그러더니 나를 보며 말했다. 오래되긴 했지만 네 형 조봉두 등 뒤에 화상 자국이 있던 건 확실히 기억한다. 내 등 뒤에 새겨진 화상 자국을 아는 동생은 당혹스러워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다. 아버님한테 들은 얘기일 수도 있잖아. 어쨌든 두 사람이 함께 지낸 시간이 있는데. 아내의 말이 맞았다. 그 정도 얘기는 주워들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몸이 떨리고 노인과는 두려워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나를 인식하자 확신이 들 수밖에 없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 사람 맞아. 몸이 기억하는 걸 보면. 영문을 몰라 하는 가족들을 뒤로 두고 나는 노인의 눈을 억지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화상 자국이 왜 생겼는지 그것도 기억나세요? 그럼 머리 뒤에 깨진 흉터는? 4살 때 쇄골뼈가 부러졌는데 제때 치료를 못 받아 살짝 비틀어진 것도 기억나시죠? 노인이 돌연 시선을 피하며 글쎄 그랬었나? 시치미를 떼자 나는 헛웃음이 새어나왔다. 왜 모른 척 하세요? 모두 본인이 그랬으면서. 등의 화상은 당신이 다리미를 던져서 그런 거잖아요. 머리는 전화기로 내리 찢고 쇄골뼈는 날 벽으로 내던져 골절된 거잖아요. 글쎄 그런 건 기억이 나지 않는데 네가 잘못한 거 아니니? 네가 너무 어려서 착각하는 걸 수도 있잖아. 지랄. 하긴 어리긴 했죠. 그런 어린애를 왜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으신 거예요? 나랑 엄마는 당신이 술만 마시면 휘두르는 폭력에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는데 그날도 잊지 못해요. 내가 점심밥을 먹다 흘렸다면서 빗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때리고 욕조 물에 머리를 쳐박고 그것도 모자라 빨랫줄로 손발을 묶어 밤까지 옷장에 가뒀잖아요. 그거 알아요? 그때 나 팔도 골절됐었어요. 그날이에요. 도망친 날이. 엄마가 보기에도 이러다 애 하나 잡겠다 싶었는지 당신이 잠든 틈에 동생을 둘러엎고 내 손을 붙잡은 채 집을 나왔는데 어찌나 기쁘던지. 가끔 손찌검한 건 맞지만 그렇게 심하게 한 기억은 없다. 난 너힐 찾으려고 전국을 떠돌았어. 뻔뻔하게 구는 노인의 태도와 반성 없는 낯짝의 부하가 치밀어 오른 나는 언성을 높여 소리쳤다. 기억이 없어요? 왜 기억을 못하죠? 나는 이렇게 또렷하게 기억하는데 당신은 왜? 모르쇠로 일관하며 발뺌하던 노인이 태도를 바꿔 마음에도 없어 보이는 말을 내뱉었다. 그래, 네 말대로 그랬을지도 모르지. 내가 좋은 아비는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당시엔 나도 철이 없었고 일도 잘 안 풀리고 그러다 보니 체벌이 지나칠 때도 있었던 것 같다. 본인이 무능해서 멸시당하는 걸 분풀이한 거잖아. 우린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이었으니까. 그것도 인정하마. 미안하다. 어찌되었건 그때 일은 내가 사죄하마. 용서해다오 아들아. 사죄? 말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사죄할 거라면 제대로 하세요. 그럼 내가 어찌해야 용서해 주겠냐. 나는 눈을 부릅뜨고 또박또박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남은 생을 우리에게 희생하세요. 여기 계속 남아서.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 남다니. 어디 갈 생각 마시고 지금처럼 여기에 남아 이렇게 살아서 숨만 쉬시라고요. 그제야 내 말뜻을 제대로 이해한 노인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매달렸다. 제발 내보내줘. 실은 꼭 만나야 할 가족이 있다. 이곳에 오기 전에 함께 살던 여자가 있어. 그 사이에 3살 난 딸아이도 있고 20년을 보지 못했으니 지금은 어엿한 성인이 됐을 거다. 가족이라고요? 그럼 나랑 기도는 뭔데요? 당신한테 죽도록 맞기만 하던 우리 엄마는? 노인이 가족이란 말을 함부로 들먹이자 어이없고 화가 치밀어 소리를 꽥 질렀다. 내가 제정신이 아닌 듯 흥분하자 동생이 진정시키려 문 밖으로 이끌었고 슬그머니 물었다. 그동안 왜 말 안 했어? 엄마도 살아계셨을 때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어차피 그때 넌 어려서 기억 못할 테니 차라리 모르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 우리가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살인범을 내가 왜 집으로 받아준 줄 아냐? 지금처럼 따져 물으려고. 치매 놓인 정신이 돌아오면 그때 왜 그랬냐, 왜 날 그렇게 미워했냐 물어보려고. 그리고 똑같이 되갚아주려고 했어. 근데 허무하게 죽어버려서 분했는데 이렇게 진짜를 만나 다행인가 싶기도 하다. 나를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던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키지 않는지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여보, 정말 이곳에 저대로 둘 거야? 그래도 40년 만에 만난 아버지잖아. 풀어주면, 경찰에 알리면 여긴 어떻게 될 것 같아? 엄밀히 따지자면 이 땅은 살인범의 것이지 우리의 유산이 아니야. 진짜 조일성은 저기 있으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현실적인 상황을 상기시키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들끓는 감정을 감추고 신중하고 사려 깊은 척하려 애썼다. 거수로 결정해. 나도 독단으로 할 생각 없어. 모두의 의견에 군소리 없이 따를게. 나 혼자 모든 책임을 질 순 없었다. 모두가 스스로 결정해야 훗날 그 선택을 원망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원치 않으면 곧바로 경찰에 알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나와 아내, 그리고 동생과 딸 모두 함께 거수를 통해 결정을 내렸고 만장일치가 난 결론을 알려주기 위해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내가 앞으로 나서서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제가 부족한 며느리지만 앞으로 불편함 없이 잘 모실게요. 그러자 동생과 딸도 한마디씩 거들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전기도 끌어다 드리고 춥지 않게 난로랑 침대도 놔드릴게요. 전기도 돼? 그럼 할아버지, 제가 심심하지 않게 TV도 달아드릴게요. 불현듯 얼굴이 일그러진 노인은 절망하며 내 손을 붙잡고 무릎을 꿇은 채 애원했다. 제발 부탁이다. 난 꼭 가야 해. 가족을 만나겠다는 희망 하나로 이제껏 죽지 않고 버텨왔다. 나는 동정심과 흡사한 감정이 일어 잠시 흔들리기도 했지만 결심을 단단히 하려 애를 썼다. 가족이요? 그들도 과연 만나고 싶어 할까요? 거기서도 걸핏하면 폭언과 주먹질로 가족들을 괴롭혔을 게 뻔한데 오히려 자신들의 인생에서 사라져준 걸 고마워할 겁니다. 우리도 그랬으니까. 아니다. 너희한텐 미안하지만 그 후로 정신 차리고 충실히 살았다. 우리 가족은 화목했어.
우리 가족은 화목했다는 노인의 뻔뻔한 말에 모욕을 당한 것 같아 구역질이 쏠릴 지경이었다. 문득 입술이 뒤틀리며 비웃음이 새어나왔다. 하마터면 믿을 뻔했다는 생각에 낄낄거리며 말했다. 그렇게 화목한 가족이 왜 사라진 당신을 찾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살인범이 당신 이름으로 이 집을 샀어요.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이곳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 그들도 당신을 좋은 아비로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라는 뜻이라고요. 아니다. 그럴 리 없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싹싹 빌마. 제발 가족들에게 보내줘. 통쾌함에 속이 후련했다. 그는 모두에게 버려져야 마땅하다. 나의 어린 시절을 지옥으로 새겨놓은 주제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감히 다정한 아버지로 기억된다면 그건 너무 불공평한 일이지 않은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울화가 치밀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나는 처절하게 매달리는 노인을 그대로 남겨둔 채 매정하게 문을 걸어 잠갔다. 그로부터 우리 가족은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노인은 여전히 지하 땅굴 같은 곳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도 이젠 그곳에 깨끗한 침대와 난로가 놓였고 전기도 들어와 불을 환하게 밝힐 수 있었다.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자 그런대로 안락한 공간으로 변했다. 노인도 처음 며칠은 필사적으로 애원했지만 금세 기력을 잃고 현실에 순응했다. 그걸 보면 가끔은 측은했지만 그럴 적마다 냉정하게 굴려고 노력했다. 아내와 딸 그리고 동생은 죄책감이라도 덜어내고 싶었는지 매일같이 찾아와 지극정성으로 노인을 보살폈다. 오늘도 노인의 방에 모여든 가족들이 TV 예능을 보며 함께 웃고 떠드는 걸 문 밖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마치 단란한 가족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속 좁은 마음과 미안함이 공존한 가운데 그들 사이에 섞이지 못했다. 비워진 과일 접시를 들고 나오던 아내와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내게 쪽지 하나를 내밀며 말했다. 잘 살고 있는지만 알아봐 달래. 그리고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한 말은 진심이래. 쪽지엔 노인의 동거녀와 딸의 이름 그리고 20년 전 집 주소가 적혀 있었다. 완연한 겨울에 접어들고 하늘에선 눈이 펑펑 내렸다. 어느새 숲은 온통 순백으로 뒤덮였다. 아내의 해산달이 가까워지며 우린 곧 태어날 새 식구를 맞이할 준비와 더불어 정리해야 할 것들을 마무리해 나갔다. 벤츠 승용차는 인적 드문 저수지에 버리고 지갑이며 핸드백과 같은 의심이 드는 것들은 모조리 불에 태워 소각시켰다. 그리고 서랍장에서 찾아낸 희생자들 것으로 보이는 신분증도 불에 던져 넣었다. 그 중엔 노인이 쪽지에 적어준 동거녀와 어느새 성인이 된 딸의 신분증도 함께 뒤섞여 있었다. 나는 신분증 사진을 응시하며 어떤 이유인지 모를 화가 치밀었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눈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결국 나머지 신분증도 모조리 불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나는 늘 벗어나고 싶다. 그것이 수렁에 빠진 지금인지 보잘것없던 지난날인지 이제는 도무지 모르겠다.